안녕하십니까, PC볼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 정기기사 3회 때 시행된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네 번째 과목 운영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이제 61번부터 80번이죠. 지금 이제 이번에 풀 20문제, 키워드는 이렇고, 이제 동영상 좌표는 이렇게 있으니까는 그 동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는 이제 부분적으로 보실 분은 이걸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20년도 이제 3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면은, 좀 뭐 평이하기도 하고요. 조금 너무 좀 뒤처진 용어들을 쓰는 좀 옛날 문제들 같은 거는 좀 이제 좀 갱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문제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 뭐 그런 평이한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6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교착 상태의 4가지 발생 조건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교착 상태, 운영체제에서 교착 상태 중요하죠. 그래서 교착 상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이제 교착 상태는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옛날에 발의된 법인데 어떤 거냐면은 기차가 이래 있으면은 이제 그 상대 앞쪽에 내 눈에 이제 기차가 보이면은 무조건 멈춰서고 완전히 멈춰서서 상대편 기차가 이제 없어질 때까지 출발 안 하고 이게 대기하라 이런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이 잘못된 게 내가 이제 상대편이 보이면 이제 멈춰야 되고 상대편도 내가 보이니까 멈춰야 되니까는 둘 다 이제 멈춘 상태에서 상대편이 안 보일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되니까는 서로 그냥 영원히 대기하게 되는 이런 모순된 법이 이제 통과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에서 이제 프로세스 관련해 가지고 교차 상태는 어떤 거냐 대드락이란 프로세스 집합 내의 모든 프로세스가 그 집합의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프로세서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다. 여러 개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여기 이제 CPU가 얘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먼저 처리하냐 뭐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알고리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얘는 이제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그 조건이 만족해야 돼요. 누가 이제 불러줘야 되는데 서로 이제 그 조건이 안 돼서 이제 다 기다리고 있고 CPU는 혼자서 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게 이제 교차 상태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컴퓨터가 이제 뭐 다운 현상 이렇게처럼 보이겠지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교차 상태에서 이제 일어날 필요 조건 네 가지는 이게 이제 네 가지가 동시에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네 가지가 개별적인 게 아니고 서로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호 배제와 이제 점유하며 대기, 그 다음에 비선점, 순환대기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는 문제로 돌아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그 교차 상태의 네 가지 발생 조건 중에서 이제 틀린 것을 고르는 거니까는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점유와 대기. 점유와 대기는 이게 영어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도 이제 잘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점유, hold and wait. 영어로도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자원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자원을 추가로 점유하기 위해 대기하는 프로세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원을 점유했단 말은 이제 CPU가 이 프로세서를 이제 처리를 하려고 있는 상황이 이제 점유를 하고 CPU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CPU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의 막 프로세서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뭘 먼저 하냐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스케줄링 기법에 의해서 이제 선택이 되어서 얘가 이제 처리를 막 하고 있죠. 얘는 이제 선택됐는데도 또 그 자원을 달라고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순서대로 안 하고. 이런 게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점유가 되기를 말하고, 그 다음 상호배제. 상호배제는 영어로는 mutual exclusion.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거는 이제 한 번에 한 개 프로세스만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병렬 처리에서는 해당사항이 없겠지요. 상호 배제는 이제 CPU가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처리를 하는 걸 말하는데, 병렬은 이제 두 개씩 처리하거나 그러니까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 번에 한 개만 프로세서를 이제 처리하는 그런 상황. 그게 이제 상호 배제고, 그 다음에 비선점. 비선점은 non preemption. 이게 비선점이고, 선점, 비선점은 조금 잘 알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선점, 비선점. 비선점. 말 그대로 선점은 선점한 거고, 비선점은 선점을 안 한 거지요. 근데 이거의 선점은 뭘 이제 차지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 차지하고 있는 그 주체가 뭐냐면, 이제 OS 기준입니다. OS 기준.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이거를 권한을, CPU 자원을 이제 할당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가지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점 비선점으로 나눠지고, 이제 선점 스케줄링 기법이 있고 비선점 스케줄링 기법이 있죠. 이 차이점은 OS가 프로세스가 이제 자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중간에 지가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고리즘을 보면은 슬라이스 타임이 존재하는 게 다 선점 알고리즘입니다. 나중에 스케줄링 공부하실 때 선점 비선점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 알고리즘에 슬라이스 타임이 있는지. 슬라이스 타임은 이제 OS가 정해놓은 거예요. 한 번에 만약에 프로세서가 있는데 얘가 이제 사이클이 10개가 필요하다. 10클럭을 필요하다. 이래야지 이게 다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OS가 그거를 용납 안 한 거예요. 아니야. 무조건 한 번에 5클럭씩만 해.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반만 실행하고 대기 상태로 갔다가 또 다음 순서에 들어와서 나머지를 실행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선점입니다. 그래서 그 선점의 그 주체가 OS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프로세서가 그 권한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완전 반대가 돼 버리니까는 그 주체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비선점은 하나의 프로세서가 CPU를 할당받고 있을 때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프로세서에게 강제로 CPU를 빼앗아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비선점이니까는. 이게 틀렸네요. 이게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맞습니다. 없다로 하면 이게 이제 비선점의 정의가 됩니다. 물론 좋은 정의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에서 나오는 거고 이게 또 다른 문제에서도 이제 그 조건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 있는 정의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영대기. 환영대기는 영어로 circular wait. 이게 환영대기입니다. 환영대기는 대기하는 프로세서들이 자신에게 할당된 자원을 점유하면서 앞뒤에 있는 프로세서에게 자원을 요구해야 된다. 아까 이게 점유와 대기랑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이 네 개가 다 개별적인 게 아니고 서로 막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이제 문제풀이 강의니까 그런 거지. 이제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원래는 이제 교차 상태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 뭐 예방, 회피, 뭐 발견, 회복, 무시 기법,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랑 아까 전에 선점, 비선점, 이 스케줄링 기법까지 이렇게 연달아서 공부하셔야지 좋습니다. 그 다음은 62번입니다. HRM 방식으로 스케줄링을 할 때 입력된 작업이 다음과 같을 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 이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뭐가 높냐 이 말인데, HRM은 이제 Highest Response Rate or Next의 약자인데 이제 가장 높은 응답률 를 이제 다음 순서로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응답 비율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알아보면은 이렇게 이제 대기 시간과 실행 시간 이제 CPU 버스트 이제 서비스 시간이라고 하고 실행 시간이라고 CPU 버스트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데 공식은 이제 간단합니다. 실행 시간 분의 대기 시간 플러스 실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식 자체를 묻는 경우도 많으니까는요. 그 필담형에서도 그렇고 이 식은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식에 맞춰 가지고 그 값을 다 구해보면 됩니다.
HRN을 구해보면은,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행 시간이 2지요. 2분의 8 플러스 2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10이 되니까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6분의 10 플러스 6 16이 되겠죠. 16이면은 2로 나눠서 3분의 8은 2점 몇씩이 되겠네요. 2점 몇씩이 되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7분의 15 플러스 7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22 얘는 그러면은 3점 뭐시기가 되겠죠. 73, 21 3점 어쩌고저쩌고 되겠고, 얘는 D 같은 경우에는 8분의 20 플러스 8 이거니까는 8분의 28 8분의 28은 4로 나누면은 2 4, 7, 28 2분의 7 2분의 7은 3.5죠. 3.5 이렇게 돼서 여기서 제일 큰 값이 5지요. 5 A가 제일 크네. 그래서 답은 A입니다. 식은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거 잘 나옵니다. 이번에는 63번 프로세서 내에서의 작업 단위로서 시스템의 여러 자원을 할당받아 실행하는 프로그램 단위는 바로 스레드입니다. 이거는 스레드의 정의인데, 스레드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가면요. 스레드는 일단은 CPU 이용의 이제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동기적이에요. CPU 클럭에 당연히 동기적이고, 지금 이렇게 이제 단일 스레드 프로세서는 이제 스레드가 이제 혼자 실행되는 걸 말하고, 여기서 이제 다중 스레드는 이제 병렬 처리지요. 동시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처리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렬로 처리될 때는 이제 코드 데이터 파일을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고, 뭐 각각의 레지스터 스태픽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특징은 보면은 스레드는 그들이 속한 프로세스의 이제 자원과 메모리를 이제 공유할 수 있고, 다른 프로세서 구조에서 각 스레드는 다른 프로세서에게 이제 병렬로 실행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운영체제의 성능과 응용 프로그램의 처리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다중으로 하면 프로세서들 간의 통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다중 스레드의 그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프로세서 내에서 이제 작업 단위라 하면 이제 스레드 이게 기본적인 용어를 묻는 문제고, 1번에 이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는 이제 작업이라 뜻이죠. 이게 윈도우즈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인데요. 지금은 안 사용됩니다. 이게 XP7까지 사용됐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제 윈도우즈에 사용되는 용어였는데, 이게 스레드보다는 좀 더 큰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플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제로 이제 프린터기 사용하다 보면 스플링 이런 그 메시지가 뜨는 걸 보실 거예요. 얘는 이제 CPU와 프린터기로 예를 들게요. CPU와 프린터기의 처리 속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CPU가 이제 프린트 하려고 이렇게 IO 명령을 내리면 이제 프린터기가 이제 작동을 하는데, 프린터기 만약에 이제 100페이지 프린트 시켰다. 100페이지 나오는 동안에 그럼 CPU는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 해야 되는 그 자료들은 이제 대기 큐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대기 큐에 넣어 놓고, 대기 큐는 그 다음에 CPU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프린트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지는 이제 지휘를 하고. 근데 이 대기 큐를 관리하는 걸 이제 스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세그먼트는 뭐 크게 여기서 의미 없어요. 세그먼트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니까는 뭐 직역하면 그냥 마디인데, 이게 이제 코딩할 때 자주 나오기도 하고, 뭐 이거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이번에는 64번 매크로 프로세서의 처리 과정 중 기본적인 기능으로 틀린 것은, 매크로 프로세서가 뭐냐면요, 일단은 어디서 기능을 하냐,
매크로 프로세서는 여기 있죠. 이제 소스 코드가 이제 매크로 프로세서가 이제 처리를 하면 이제 익스펜디드 코드. 이게 이제 확장된 코드죠. 확장된 코드.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러나 어셈블러를 통해서 이제 목적 프로그램을 이렇게 생성하는 것. 이때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차지하고 있는 게 매크로 프로세서인데 많이 봤죠, 이거. 이게 이제 이걸 보면은 소스 코드가 이제 컴파일러를 통해서 목적 코드 생성하고 링크되고 로드되고 해서 지금 오브젝트 코드 지금 여기까지 이제 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매크로 프로세서는요 별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 C 언어에서 이제 프리 프로세서라는 게 있죠. 프리 프로세서. 얘가 뭐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는 이제 전처리기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얘랑 매크로 프로세서랑 같은 거예요. 그 어셈블러에서 매크로 프로세서라고 부르고 C언에서는 프리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처리기로 설명을 할게요.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C언어에서 대표적인 게 샵으로 이렇게 하는 명령 코드들, 그 제일 자주 쓰는 게 include가 있죠. include가 있고 아니면은 샵 define. 이게 이제 프리 프로세서의 명령들인데, 얘는 이제 그 컴파일을 할 때 먼저 처리가 돼요. 어떻게 처리되냐? 만약에 define을 예를 들면은 define으로 만약에 파이하고 파이를 3.14 이렇게 정의를 해놨다 치자. 지우고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컴파일을 돌리면은 이제 실제로 컴파일이 되기 전에 이제 전처리기가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본 코드 밑에 인 코드에서 이제 PI라는 걸 찾습니다. PI로 되어 있는 거를 얘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해요. 이거를 이제 3.14로 다 치환해 버려요. 3.14로. 그리고 이제 include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 배울 때 가장 많이 쓰는 거 STDI 5.h 이거는 이제 이 헤더 파일에 있는 내용을요 이 본 코드 앞에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프리 프로세서 역할이고, 매크로 그 어셈블러에서는 이제 대문자지. 이 매크로를 시작하는 명령이고 이제 끝날 때는 end. 그 시대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돼요. 정의가 되고 나면은 얘도 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제 어셈블러로 이제 돌리기 전에 여기 있는 그 밑에 나오는 이제 본 코드에서 여기서 정의된 거를 다 치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장된 코드입니다. 확장된 코드 별게 아니고 이제 매크로의 그 C언어로 보는 게 더 쉽습니다. 이게 다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어셈블리에서 여기서 정의된 거를 다 바꾸는 거, 이게 확장된 코드고, 이래 가지고 이제 어셈블러가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해냅니다.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따로 외우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이 지금 이거를 이제 치환하는 작업을 한다고 칩시다. 치환하려고 하면 먼저 매크로 이 정의된 거를 당연히 인식해야 되죠. 당연히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본 코드를 막 보면서 매크로 이걸 호출을 한단 말은 여기서 정의된 거 PI를 찾는 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이 말이에요. 매크로 호출 인식. 그 다음에 이제 정의 저장은요, 이 부분은 조금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어셈블러에서 이제 어셈블러 하는 과정이 이제 패스 1, 패스 2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과정이 있죠. 가지고 한번 쫙 읽고, 코드를 한번 쫙 읽고 두 번 읽게 되죠. 패스짜리는 이제 처음 읽는 과정에서 이제 매크로가 이제 싹 치환이 됩니다. 치환이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얘의 매크로에 정의된 내용들을요 그 기억을 좀 해야 돼요. 테이블에 기억하는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이제 밑에 본 코드에서 대조를 해가면서 찾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장하는 것,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정의 저장은요. 그래서 이제 매크로 정의 확장은 말이 안 되고요. 아마 이거는 이제 확장된 코드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 프리 프로세서가 확장된 코드를
생성물로 만들어내는 거지 여기서 기능은 아닙니다. 매크로 정의를 확장은 아니죠. 매크로 정의를 확장하는 거는 프로그래머입니다. 프로그래머가 확장도 아니지. 그냥 쓴 거지. 이거를 그 컴퓨터가 혼자서 확장하면 되나? 그 프로그래머가 정의는 건데. 어쨌든 이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뭐 매크로 프로세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프리 프로세서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 언어에서 전처리기. 이게 완전히 같진 않아요. 구조상으로. 완전히 같진 않은데 기능은 똑같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기능은 똑같습니다. 살짝 다른 부분은 이제 논리적으로 오류 이런 거는 체크를 안 해요. 그 매크로 프로세서가. 프리 프로세서에서는 이제 그런 거 조금 그러긴 한데 매크로 프로세서는 그 정도 기능까지는 없고 한데 그 정도까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매크로 프로세서 나오면 전 처리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65번입니다. OS의 가상기억장치 관리에서 프로세서가 일정 시간 동안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은 이제 먼저 간단하게 가상기억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렇게 CPU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하면은 그 자료를 갖고 오는 데가 주기억장치입니다. 메인 메모리. 주기억장치에서 이제 그 자료를 뭘 달라고 하면 이제 갖고 와서 처리하고 또 갖고 와서 처리하고. 근데 이제 주기억장치가 만약에 뭐 한 3메가라고 해봅시다. 요즘에는 이제 기가 단위죠. 기가 단위인데 제 생애 첫 컴퓨터가 486이었는데 그때 주기억장치가 이제 3메가였어요. 어쨌든 주기억장치의 용량은요. 컴퓨터 속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의미는 곧 주기억장치에 프로그램을 등재시키는 거랑 같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서 이렇게 갖다 놓는 게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기억장치의 용량이 3메가라 하면은 이제 4메가짜리까지 밖에 못 올리잖아요. 더 큰 거를 이제 실행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그 덩치가 큰 프로그램을 실행을 못 시키니까는 여기서 이제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주기억장치가 4메가 밖에 안 되는데, 뭐, 50메가짜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50메가짜리 중에서 일부분만, 한 2, 3메가만 주기억장치에 이렇게 적재를 하고, 주기억장치는 CPU한테 나 50메가 다 갖고 있어라고 이제 뻥을 쳐놓고, 이렇게 CPU가 요구를 하면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미 갖고 있는 거 있으면 그냥 주면 되고, 없으면은 그게 이제 페이지 폴트죠.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면은 여기서 아차 여기 있는 거 뭐 한 개 갖다 버리고 이걸 이제 희생한다고 합니다. 빅팀 하나 갖다 버리고 그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넣어놓고 그래서 원래 갖고 있는 것처럼 CPU한테 전해주고 처리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희생시키는 알고리즘 있죠. 뭘 갖다 버릴지 이게 이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있고 이게 뭐 FIFO라든지 LRU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다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뭘 갖다 버릴지 생각하는 알고리즘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CPU가 뭘 요구할지 미리 예측을 해서 이미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페이지 폴트가 많이 일어나면 시스템이 그만큼 늘어지는 거니까는 그래서 뭘 갖다 놓냐 그거를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워킹셋입니다. 그럼 워킹셋을 또 따로 살펴보면은 워킹셋 한번 읽어보면은 기본 아이디어는 최근 이제 델타만큼의 페이지 참조를 관찰하고 한 프로세서가 최근에 델타번 페이지를 참조했다면 그 안에 있는 서로 다른 페이지들의 집합을 작업 집합이라고 부른다. 구역성을 토대로 하고 있다. 구역성이란 말은 프로그램 중에 그 CPU가 지금 참조하는 거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 만약에 참조했으면은 이 근처에 있는 거를 또 참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구역성이고 뭐 시간적 구역성, 지역적 구역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역성도 이제 공부할 게 많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 지금 워킹셋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밑에서 보면은 델타 이게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CPU가 이제 요구했던 것들, 이것들을 이제 워킹 셋이라는 집합에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주기억 장치 갖고 있는 겁니다. 주기억 장치 갖고 있으면은 그 다음 CPU가 지금 이거 최근에 사용했던 걸 또 부를 가능성이 높으니까는 페이지 폴트가 일어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보통 썼던 부분에서 계속 씁니다. CPU가 이제 그 데이터를 찾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놓고 주기억 장치에 올려놓는 부분, 최근에 산 어느 부분을 주기억 장치에 등재시키는 이런 작업 집합을 이제 워킹셋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워킹셋의 정의는 지금 이 문제 그대로고요. 일정 시간 동안 참조한 페이지들의 집합이고, 얘가 이제 어떤 논리로 이렇게 됐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이제 가상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체적인 그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보통 보면 페이지 교체, 뭐 FI, FO도 LRU도 이제 문제를 딱 풀어요. 풀어내는데 얘가 어디 쓰이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항상 그리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캐시 메모리 있죠. 캐시 메모리 있고 주기억 장치가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CPU가 이제 캐시를 뒤졌다가 없으면은 주기억 장치에서 찾아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캐시에서 한 번에 갖고 오면 이게 히트고, 주기억 장치 없으면 미스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미스를 줄이는 게 시스템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캐시에 이렇게 갖다 놓는 이런 알고리즘도 워킹셋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비슷해요.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66번입니다. 은행과 알고리즘은 교차 상태 해결 방법 중 어떤 기법에 해당되는가? 그러면 은행과 알고리즘 되게 자주 나오죠. 중요합니다. 대충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은행과 알고리즘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여기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 있고 은행의 총 자본이 이제 1,000원입니다. 은행은 이제 1,000원이 들고 있는데 손님이 3명 왔어요. 손님이 한 놈, 두 놈, 세 놈 이렇게 있고, 얘가 뭐 A, B, C라고 치자. A는 이제 300원을 빌리러 왔고, B는 500원을 빌리러 왔고, 얘는 800원을 빌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돈을 이제 어떤 순서대로 빌려줘야 되냐,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 금액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ABC가 이제 빌려주면 이제 언제 갚을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죠. C의 이제 ABC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살펴봐서 A한테 300원을 빌려주면은 바로 얘는 이제 이 300원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400원을 벌고 이자 쳐가지고 350원을 바로 상환을 할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 500원 빌려주면은 금방 이자 쳐서 550원을 줄 수가 있고, 얘는 800원을 줘도 갚을 능력이 안 돼. 얘는 이제 오래 걸리고 어쩌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은행은 이제 이 사람한테 돈을 안 빌려주고 얘네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은 이제 은행이 제대로 돌아가죠. 그러면 이제 300원, 500원, 800원 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받으면은 1,000원을 받죠. 그러면 자본이 1,200원이 되죠. 근데 얘가 이제 그 800원만 빌려주면 돈을 못 갚는데 1,000원을 빌려줄 뿐면은 이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하면은, 근데 상황이다. 이걸 파악해서 얘네들한테 돈을 받아갖고 자본을 1,200원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1,000원을 빌려주고 다시 이자 쳐서 1,100원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손님이 3명이 왔다. 은행이 만약에 얘를 먼저 빌려줬다 칩시다. 800원을. 800원을 이렇게 빌려주고 나면은 은행이 이제 자본은 이제 200원만 남죠. 200원만 남으면은 지금 A하고 B하고는 돈을 못 빌려줘요. 얘가 갚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교착 상태입니다.
교차 상태가 발생을 하니까는 방금처럼 A, B한테 먼저 빌려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다 받고 나서 이제 그 C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것, 이게 이제 교차 상태를 피하는 거죠. 피하는 거. 그래서 그 은행원 알고리즘은 어보이던스, 회피 기법입니다. 그래서 회피 기법입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습니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은행 알고리즘은. 어쨌든 은행 알고리즘 대충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알고리즘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회피 기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엔 67번입니다.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요인, 이거는 평가하는 기준, 얘는 곧 OS의 성능입니다. OS의 성능. OS의 성능은 곧 OS의 목적이기도 하죠. 같은 거니까, 거진 같은 거니까는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OS의 목적, 성능을 좀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넘어가고요. 운영체제의 목적, 아니면 뭐 성능평가 요인, 어떤 게 있냐. 1. 처리 능력, 스루풋 향상. 이거 영어로도 다 아셔야 됩니다. 처리 능력 향상, 이제 어떤 일정한 단위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말하고요. 반환 시간, 턴어라운드 타임, 이거를 이제 최소화하는 것. 이건 이제 하나의 작업을 시작한 시간에서부터 결과를 얻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 availability, 향상. 이거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 내 한정된 각종 자원을 여러 사용자가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의 정도고, 이게 또 다르게 말하면요. CPU의 유효 상태가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CPU가 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100%까지는 안 되지만은 CPU 가동률 100%까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90% 이상 쭉 돼야 됩니다. CPU가 한 10%만 이렇게 작동을 한다 하면은 이제 CPU를 놀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향상, reliability 향상이니다. 이제 이거 신뢰도는 시스템이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닌 것을 골라야 되니까요. 응답 시간, 이거는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거고요. 바인딩 시간은 그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이용률이 아까 전에 이제 사용 가능도랑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환 시간, 턴 어라운드 타임,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바인딩 시간은요, 이게, 바인딩은 이제 뭔가 연결하다 그런 얘기 안 쓰잖아요. 그 메모리에서 이제 주소와 이제 값하고 이제 연결한다든지 이제 그런 타임일 수도 있고, 좀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는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68번입니다. 유닉스 시스템에서 사용자와 운영체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로 상위 수준의 소프트웨어가 커널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좀 유닉스의 특정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유닉스 시스템을 이거를 이제 그냥 OS로 바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운영체제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뭐 운영체제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살펴보면요. 그 구조를 살펴보면, 그 운영체제 서비스는 말 그대로 운영체제에서 이제 제공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운영체제 서비스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입출력 연산, 파일 시스템, 통신, 자원 할당, 회계, 보호와 보안, 오류 탐지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서비스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그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사용자와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은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명령을 주고받습니다. 주고받는데, 이런 그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은 시스템 콜이라는 게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스템 콜을 통해서 지금 이런 운영체제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실행이 안 되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서비스가 있고, 운영체제,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를 직접 액세스하는 것은 이제, 그 운영체제가 이제 하드웨어에 직접 액세스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문제로 와서 여기서 보면은 다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용자 문제 서비스를 연결해준 인터페이스로 여기까지만 딱 봐도 이제 시스템 콜이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운영체제 서비스를 그거 하는 거니까는. 상위 수준의 소프트웨어가 커널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커널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OS를 공부해 놓고 커널을 모르면은 안 되지요. 커널은 이제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메모가 있으면 이제 커널이 여기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자라든지 이제 기본 그냥 응용 프로그램이 이제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죠. 얘네들이 이제 사용하는 이제 주기억 장치의 공간은 이렇게 있고 OS가 창조하고 있는 데는 이 커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 접근을 못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함부로 접근을 못 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직접적인 건 안 되고 방금 보듯이 이제 시스템 콜을 사용해야 됩니다. 시스템 콜을.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윈도우즈에서 사고 보면 뭐 권한이 없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자주 뜨시죠. 뭐 하려고 하면은 그때 이제 권한을 얻고 이런 작업이 이제 관리자 권한을 갖고 하는 이런 게 작업이 이제 시스템 콜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답은 이제 1번이고요. 다른 거는 뭐 크게 뭐 알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69번입니다. 운전체제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 틀린 것은 같은 문제가 또 나왔지요. 신뢰도 아까 방금 봤으니까는 방금 이거 안 봐도 되겠죠. 방금 봤으니까는 그 다음 신뢰도와 이제 처리 능력,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은 큰 문제가 안 되죠. 운동체제의 성능 판단할 수 있는 요소라서 아무 상관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문제는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70번. 디스크 액세스 작업 중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그래서 뭐 시크 타임, 레턴스 타임, 트랜스미션 타임, 뭐 채널 셀렉션 뭐 이런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뭐 우리말로 먼저 탐색 시간이고 얘는 지연 시간. 그 다음에 얘는 전송 시간. 입니다. 이거 채널 셀렉션은 이제 이거 타임이란 말이 없는데 이게 채널이 이제 선택기가 있거든요. 셀렉션이 있는데 이 선택하는 시간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타임이 없어서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어떤 때 걸리는 시간이냐면은 지금 이 하드디스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조가 있으면은 이제 이게 돌면서 이거 읽고 쓰는 이제 헤드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전송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봤던 이게 지금 이 헤드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걸리는 기계적인 시간, 이게 헤드의 기계적 움직임의 시간, 이게 이제 탐색 시간입니다. 시크 타임, 탐색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스핀들이 뺑뺑뺑 돌리죠. 이게 돌리는 시간을 지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그 IO 버스를 타고 이제 전송이 되겠지요. 이게 이제 전송 시간이고 뭐 이런 겁니다. 이 구조도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다시 보면은 여기서 그 하드디스크하고 SSD하고 이제 가장 큰 속도 차이가 많이 나죠. 하드디스크가 있고 SSD, 이게 이제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른 이유는요. 이게 기계적인 그 움직임이 없어서 그래요. SSD는.
그래서 이제 시크 타임의 차이가 큽니다. 이게서 이제 제일 오래 걸리는 시간은 1번입니다. 이거는 뭐라 설명할 게 없네. 이 구조가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왔다 갔다 한 것보다 이 돌아가는 게 훨씬 빠르겠지요. 그리고 전송 시간은 그냥 전기 속도겠지요. 그래서 엄청 빠르겠고.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구성에서 처리 프로그램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분류를 이제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요, 소프트웨어는요,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과 응용 프로그램 있죠. 이게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은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이 아닌 모든 것을 응용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시스템 프로그램은 이제 OS를 포함해서 컴파일러, 어셈블러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해서 보면요. 시스템 프로그램은 이제 컨트롤 프로그램과 프로세싱 프로그램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제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처리 프로그램 이렇게 있고, 지금 이제 제어는요, 이제 슈퍼바이저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감시지요. 이제 잡 컨트롤, 이제 작업을 이제 제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이렇게 있고, 이제 처리는요, 이제 랭귀지 트랜슬레이터 프로그램, 이거 이제 번역기지요. 번역기고, 프로블럼 프로그램은 이제 무슨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프로그램은 아까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그 기능들 말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처리고, 이거 제어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면 구분이 돼요.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요. 그럼 이제 지금 묻는 거는 처리 프로그램과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1번에 잡 스케줄러. 이거는 이제 제어지요, 제어. 처리가 아니라 이제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고, 랭귀지 트랜슬레이터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번역하는 거. 이거는 이제 처리 프로그램이 맞고요. 서비스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 셋 다 이제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이 분류, 시스템 프로그램에는 이제 컨트롤 프로그램과 프로세싱 프로그램, 제어와 처리, 이 두 가지가 있다 하면은 나머지는 보면은 이제 대충 구분이 가거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72번. 디스크 입출력 요청 대기 큐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억되어 있다. 현재 헤드가 53에 있을 때 이들 모두를 처리하기 위한 총 이동 거리는 얼마인가? 대기 큐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큐니까는요. 이 처음부터 들어오겠지요. 이거 들어오고 이거 들어오고 이거 들어오고. 그러면 FCFS 방식을 사용한다 했는데 FCFS 방식이랑 이게 퍼스트 컴 그 다음에 퍼스트 서브드. 예, 먼저 온 걸 먼저 처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보면요. 설명과 동시에 해볼게요. FCFS는 이제 디스크 스케줄링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먼저 온 거 먼저 처리하니까요. 그래서 방금 문제에서와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똑같은 이유는요. 제가 이 예시를 전공서적에서 가져왔고 기출 문제도 다 그 책에서 내요. 예,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헤드 처음 위치도 똑같지요. 53.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이제 헤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53에 있고 처음에 이제 98이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헤드가 이제 98로 쭉 이동을 하면은 이 두 개의 거리는 98-53 하면은 헤드의 이동 거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 들어오는 게 183. 그래서 183까지 쭉 이동을 하고 이 거리는 183-98이 되겠죠. 이 거리입니다. 이 거리. 이 거리를 또 더해주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37이죠. 37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거리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들어온 게 122. 그럼 122로 이동을 하면 이쪽 거리는 122-37 되겠지요. 그 다음 들어오는 게 14입니다. 14가 들어오면은 또 이동을 합니다. 이 이동 거리를 이렇게 또 더해주고 그 다음 들어오는 게 124. 그러면은 이제 124로 이동을 하죠. 이 거리가 이제 이겁니다. 더해주고 그 다음 들어오는 게 65. 65로 또 헤드가 이동하고
이동하고 그 이동 거리를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67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얘를 다 계산을 해주면은 640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답은 그러면 2번이 되겠지요. FCFS는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이제 디스크 스케줄링도 전부 이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73번 다중 처리기 운영체제 구조 중 마스터 슬래브 처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가 지금은 요즘에 이제 운영체제 종공서적 이제 요즘 나온 책들을 보면은 얘네들은 이제 다중 처리기로 이제 분류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중 처리기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문제랑 상관없는 겁니다. 문제랑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이제 이게 전체가 이제 그 두 개의 코어를 갖고 있는 그 대칭형 다중 처리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CPU가 여기 레지스터와 캐시를 각각에 갖고 있지만은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죠.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이제 대칭형 다중 처리 구조고 이거 마스터 슬래브 이제 주종 관계는요. 원래는 이렇게 CPU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게 마스터라면은 이제 슬래브가 되는 프로세서가 또 있습니다. 슬래브 프로세서가 있고 얘가 뭐 이리저리 처리를 하는데 이 당연히 이제 그 대칭형하고는 다르게 비대칭이죠. 비대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CPU는 이제 주로 이제 주 프로세서 운영 체제를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 프로세서가 고장날 경우 전체 시스템은 작동한다, 작동 안 합니다. 얘 날라가면 시스템 전부 다 작동 안 합니다. CPU가 없어지면. 그러면 이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이제 종 프로세서, 슬레이브가 이 출력 발생 시 프로세서에게 서비스를 요청한다. 이게 이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CPU가. 이게 요즘에는 따로 이제 마스터 슬래브 처리기로 분류를 하지 않고요. 예를 한 개 설명을 드리면은 게임 좋아하시는 분, 이제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 달잖아요. 그래픽 카드에 GPU가 있죠. GPU 성능 굉장히 뛰어납니다. GPU가 있죠. 이게 컴퓨터에는 이제 이미 CPU가 있지요. CPU가 있고 그래픽 처리만 맡기고 있죠. 그래픽 카드에 있는 GPU한테.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컴퓨터에서 이제 CPU는 이제 마스터가 되고요. 마스터가 되고 얘가 이제 슬레이브가 됩니다. 예전에는 뭐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걸 이제 주종 처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그 주변 기기에 각각의 프로세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병렬 처리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종 뭐 다중 처리기에서 이제 분류를 따로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다중 처리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옛날 운영체제는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도 조금은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봤던 이 문제에서 그 주종 처리기 얘네들의 이제 그 설명 가만 보세요. 비대칭 그 GPU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비대칭 구조를 갖고 당연하고요. 이런 구조니까는 이제 주 프로세서가 운영 체제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CPU가 고장나면 당연히 이제 그래픽 카드에 있는 GPU는 작동을 못하죠, 당연히. 그가 작동 안 한다 했을 때 이것도 맞아 떨어지고 종 프로세서는 입출력 발생 시 프로세서에게 서비스를 요청한다. 맞지요? 그래픽 카드는 이제 CPU가 그 명령 한 것만 처리를 하죠. 그런 식으로 GPU를 떠올리셔도 됩니다. 얘가 이제 얘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다중 처리 구조에서 따로 분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주변 기기가 다 이런 식의 구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은 입출력에서 이제 다뤄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는 조금 이 부분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74번입니다. 다음에 프로세스 상태 전이 중 전이의 원인이 프로세스 자신에게 있는 것은 프로세스 상태 전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프로세서가
일단은 지금 이게 그림에서 보면은 이런 타원은 이제 프로세스 상태의 종류를 말하고요. 이 화살표는 프로세스 상태 전이의 종류입니다. 전이의 종류란 말은 상태가 변경되는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서가 이제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이게 이제 패치가 되면은 이제 준비 상태로 되겠죠. 준비 상태에 있다가 이제 스케줄러 디스패치에 의해서 이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고 나서 이제 이게 할 걸 다 했다. 명령이 이제 다 끝났다 하면 이제 종료가 되겠죠. 종료가 되는데 종료가 안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뭐 타임아웃은 얘가 주어진 시간을 오버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다른 걸 우선 처리해야 되는 그런 요인 때문에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다시 준비 단계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가 잘못한 게 아니고 원인이 아니라 이제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거고, 실행 중이다가 이제 이렇게 블록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IO 또는 이벤트 기다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요, 여기 실행 중이던 프로세서가 뭔가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상황이 돼야지 실행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다 하면 이제 그 상황이 오거나 그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대기 상태로 가는 게 이제 블럭입니다. 블럭 상태에 있다가 대기 상태로 있다가 얘가 이제 만족 못한 그 조건 뭐 다른 그 필요한 데이터가 왔다든지 그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웨이크업이 됩니다. 이제 다시 준비 단계로 갔다가 다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프로세서가 이제 준비로 가는 과정이 준비가 아니고 이게 상태 전이가 되는 게 본인 탓인 것은 이제 이 부분이죠. 프로세서 자신에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크업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조건이 완료됐다. 외부적인 뭔가가 발생을 해야지 다시 준비 상태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전이의 종류를 조금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상태가 변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요구라든지 상태가 이제 다 끝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태가 변한다든지 그거를 딱 구분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원인이 프로세스 자신에 있는 것은 이제 블록이죠, 블록.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디스패치라든지 웨이크업이라든지 타이머 런아웃, 이거는 이제 인터럽트죠. 방금 여긴 거. 이런 부분은 외부적인 요인이고, 이 블록이 이제 프로세서 그 자신의 뭔가의 조건, 상황, 그런 것들이 이제 요구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이제 블록 대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번에는 75번입니다. 병행 프로그래밍 기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방지 방법으로 틀린 것은, 병행 프로그래밍 기법이란 뭐냐면은 얘가 이제 병행 프로세서를 만드는 일이죠. 병행 프로세서. 병행 프로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병행 프로세서의 가장 큰 만들면서 주의해야 될 오류가 있습니다. 병행 프로세서는 당연히 이제 병행해서 이제 동시에 실행이 되니까는 임계구역을 처리를 해야 돼요. 임계구역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뭐, 솔직히 이렇게 보기를 보면은 이제 임계구역이라는 게 감이 오긴 오지만은 너무 돌려서 말했어요. 이 문제 자체가 이게. 그냥 임계구역에 대한 그 문제점 방지 방법, 이런 식으로 문제를 써야지 병행 프로그램 기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너무 방대하잖아요. 너무 돌려서 말해서 조금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임계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계구역은 이제 임계구역이 아니고 이제 협력적 프로세서는요, 말 그대로 이제 프로세서가 동시에 실행되는 걸 말하는데, 프로세서가 이제 협력을 허용하는 이유는 정보 공유, 이제 계산 가속화, 뭐 모듈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메모리를 이렇게 공유해서 사용하는 때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커널에 같이 접속해서 커널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이제 액세스하고 수정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공간. 그러니까 인계구역이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다른 프로세서와 공유하는 데이터에 접근하고 갱신할 수 있는 구역을 이제 인계구역이라고 합니다. 크리티컬 섹션.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그 프로세서는 당연히 그거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요.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래서 인계구역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이제 데크 알고리즘, 그 다음에 피터슨 알고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세마포어 모니터, 그 다음에 여기 적혀있네 상호배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실적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걸 막 배우는데 이런 걸 뭐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다 지금 설명을 못 드리고요. 알면 좋습니다. 그 이론 강의 때는 그 대충 설명을 다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런 게 이제 인계구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고 기본적으로 병행 프로세서는 이제 동기화가 기본입니다. 동기화라는 이제 CPU 클럭에 맞춰서 같이 움직인다는 의미도 있고 뭐 데이터의 동기화 그러니까는 데이터를 이제 같이 유지한다 뭐 그런 것도 있지요. 그래서 동기화가 기본인데 비동기화는 아주 생뚱맞은 말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으로 하면 됩니다. 이 좀 문제를 좀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76번입니다. 개수 기반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 참 말 어렵지요. 이 왜 이래 우리나라 교수들 이렇게 말을 이렇게 어렵게 지어낼까? 이건 뭐 영어도 아니고 우리말도 아니고 한자잖아요. 이거 영어를 한자로 만들어 갖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는 참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학문을 하기가 어쨌든 이걸 이제 원래는 이제 카운팅 베이스 페이지 알고리즘입니다. 페이지 알고리즘 스펠링 쓰기 어렵다.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는 수를 계산해 가지고 교체 알고리즘이 형성되는 거예요. 일단은 페이지 교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피고 가면요. 페이지 교체는 아까 잠깐 설명이 들었는데 이제 주기억 장치가 가상 메모리에서 주기억 장치가 이제 여기 갖다 놓은 거를 이제 그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을 때 보조기억 장치에서 이제 자료를 가져오려면 하나를 이제 희생시키고 가져오잖아요. 이게 이제 페이지 폴트 상태인데 이때 이제 뭐를 희생시키냐 그 희생될 프레임을 선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교체는 페이지 대치라고도 부르고요. 대표적으로 뭐 FI, FO, OTP, LRU, NUR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레싱은 이번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페이지 폴트가 발생해 가지고 이제 과도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이제 스레싱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필답형에서 자주 나오니까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런 알고리즘이 뭐 FIFO는 이제 먼저 왔은 걸 무조건 먼저 보내는 것 뭐 이런 걸 말하지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보면요. 1번이 답입니다. 1번은 그냥 먼저 온 거 그냥 먼저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LFU, MFU, LRU 전부 수를 계산을 해야 돼요. 카운팅에 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용 빈도가 제일 적은 거. LFU는 이거는 이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거를 이제 먼저 보내는 거고 잘 안 씁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LRU는 이제 가장 오랫동안 사용이 안 된 것. 사용한 지 가장 오래된 거. 그러니까 최근에 사용 안 된 걸 말하지요. 이건 다 카운팅이 들어가요. 알고리즘에. 근데 얘는 카운팅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없고 먼저 들은 거 그냥 먼저 보내는 거니까 이게 개수 기반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딱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 왜 내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가고 이번에는 77번입니다. 77번은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억 장치가 있으며 초기에는 모두 비어 있고 다음의 순서로 페이지 참조가 발생할 때 LRU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몇 번의 페이지 결함이 발생하는가?
자, 이거는 이제 쓰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일단은 여기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이제 LRU니까는 LRU는 리스트 리센트리 유즈드. 그러니까는 제일 오래된 거, 그 사용한 지 오래된 겁니다. 들어온 지 오래된 게 아니고 사용한 지 오래된 거. 사용한 지 오래된 거. 된 거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폴트는 주기억 장치에 자료가 없을 때 발생합니다. 자료가 없을 때.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일단은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는 공간을 이제 4군데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랑 여기 4군데 있고, 이제 시간별로 이제 이게 시간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을 요청하지요. 1이 지금 주기억 장치 없지요. 그래서 1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 빈 공간에 넣어주고, 그러면은 없었잖아요. 부를 때 없으면은 그게 이제 페이지 폴트가 됩니다. 페이지 폴트를 이제 하나씩 카운팅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제 2를 요청했죠. 2를 이제 여기 빈 공간에다가 넣어주고 카운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이제 3을 요청했지요. 3 없지요. 카운팅 해주고 빈 공간에 3을 놓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는 1을 요청했죠. 1은 있지요. 1은 있으니까는 이때 요청을 했다라는 표시를 해주고, 디폴트 아닙니다. 페이지 디폴트 아닙니다. 이건 있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가서, 다섯 번째는 2를 요청하죠. 2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폴트는 발생을 한 게 아니고 2가 여기 사용되었다는 걸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4를 찾았지요. 4가 없지요. 4가 없으니까는 이게 카운팅을 한 개 해주고, 이제 비어 있는 데가 여기니까는 4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1을 요청했지요. 1은 여기 있지요. 그래서 이때 요청했다라는 표시를 해주고, 이제 있으니까 디폴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팅은 안 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에서는 2를 찾았지요. 2를 요청했으니까는 2가 사용되었다고 표시를 해주고요. 이것도 있었으니까는 디폴트가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에 5를 요청했죠. 5가 없지요. 일단 디폴트 발생했고, 5를 여기서 어디서 넣어줘야 되냐면은 제일 사용한 지 오래된 3을 희생시키고 야를 없애고 5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찾는 건 이제 페이지 결함이 발생한 횟수니까는 이게 5회, 5번이 답이 됩니다. 차분하게 풀면 풀립니다. 이번에는 78번 천재지변이나 외부 침입자로부터 보안을 의미하며 연기나 열을 감지하고 사람의 음성, 지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 방법은, 딱 봐도 시설 보안이죠. 이런 거 뭐 좀 물리적인 그런 거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 시설 보안이고, 그 다음에 뭐 내부 보안, 응용 보안,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이제 운영체제가 보안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보안을 이렇게 어렵게 다룰 이유는 없습니다. 조직 운영 기사에서. 그거는 이제 그 정보 보안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어렵게 다룰어야 될 부분이고, 뭐 이 정도 읽고 나서 어느 정도 파악되는 것 조금 어렵게 나올 때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일단 그냥 틀려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공부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조직 운영 기사에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냥 감각적으로 시설 보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이거는 그 다음에 79번 부트로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트로더는 그 부팅시키기 때 컴퓨터 켰을 때 이제 바이오스가 실행이 되고, 바이오스가 뭐냐, 인풋 아웃풋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켜면은 이제 모니터가 뜨는 이유는 바이오스가 실행되어서 모니터를 깨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출력 장치를 이제 점검을 하고 하드웨어를 다 점검하고 나면 이제 부트로더가 이제 운영 체제를 실행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램이 아니고 롬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운영체제를 이제 불러들이는 놈인데, 부트로더는. 그래서 이번 또 틀렸고, 전원을 켤 때 작동하는 것은 바이오스입니다. 바이오스를 말하고, 리셋 스위치와는 관련이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이고, 리셋 스위치와 관련이 없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전원을 켤 때 작동하는 거는 바이오스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틀리게 되긴 되는데, 뒤에 문장은 참 애매모호하지요. 마리가 똥이가 이게 리셋 스위치와 관련이 없는 게 있나? 어떤 프로그램인데 리셋 스위치 누르면 꺼지잖아요. 그 관련이 없다 할 수 있나? 어쨌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전원을 켤 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전원을 켤 때 작동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 바이오스입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처음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게 맞습니다. 메모리가 지금 비어있는 데서 이제 부트로더가 실행이 돼서 얘가 이제 운영체제를 불러들이기 전에 불러들일 작업을 해요. 이제 커널 공간을 만들고 뭐 이래저래 하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불러들이는데 IPL이라고 하시죠. IPL은 이제 이니셜 프로그램 로드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체제를 불러들이는 건데, 얘는 이제 부트로더의 한 부분입니다. 부트로더는 이제 IPL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문제네, 80번. 시스템은 일정 시간 단위로 CPU를 한 사용자에서 다음 사용자로 신속하게 전환함으로써 각각의 사용자들은 실제로 자신만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처리 방식은 전환을 샥샥샥 하는 거니까는 뭔가 타임 쉐어링 프로세싱 같지요. 이거는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걸 조금 운영체제 처리 방식을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운영체제 처리 방식을 이제 시대 순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건 이제 배치 프로세싱 이제 일괄 처리인데, 이건 이제 50년대에 도입된 방식으로 이제 가장 단순한 거예요. 그 처리할 작업을 일정 기간, 일정량 될 때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이제 배치 프로세싱입니다. CPU 유효 시간은 줄어들지만 작업 유효 시간은 증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배치 프로세싱을 돌릴 때는요, 쉴 새 없이 막 CPU가 돌지만은, 이거를 이제 입력을 안 하면은 그냥 뭐 꺼놓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작업 유효 시간이 증가한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제 급여 계산이라든지 1년에 한 번 하는 연말 결산 뭐 이럴 때 쭉 한 번에 처리한 이런 데 적합한 거고, 요즘은 뭐 사용 안 하죠, 누가.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은 CPU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개의 사용자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기억 장치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적재해 놓고 한 사용자 프로그램이 CPU를 사용하다가 이 출력 장치 작업과 같이 CPU 필요 없는 작업을 하면은 다른 사용자 프로그램이 CPU를 사용하는 거, 이제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거죠. 기억 장치 관리 기법이랑 CPU 스케줄링 기법 등이 이제 필요하고 조금 복잡해지죠. 그 다음 다중 처리는 두 개 이상의 프로세서가 구성되어 다중 작업 동시에 그냥 막 실행하는 거예요. CPU가 여러 개를. 이제 1960년대에 개발이 됐답니다. 되게 옛날에 개발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시분할은 방금 문제에서 본 겁니다. 시분할은 이제 60년대 개발이 시작해갖고 70년대에 이제 실제 운영 체제에 적용이 됐다는데, 여러 사용자들이 한 컴퓨터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각 사용자들에게 CPU에 대한 일정 시간, 타임 슬래시를 제공하여 주어진 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게 이제 시분할입니다. 실시간은 이제 처리를 요구하는 자료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처리하여 정해진 짧은 시간에 응답을 하는 시스템 방식. 뭐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 다음에 예약 시스템, 증권 서비스 뭐 이런 데 활용되고 있는 프로세싱 방식이고, 그 다음 다중 모드, 멀티 모드는 이제 한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모드. 그러니까는 시분할 했다가 리얼타임 했다가 이런 방식이 이제 다중 모드고요. 분산 처리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여러 컴퓨터 시스템을 작업과 자원을 나누어 처리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들어가면은 이제 일정 시간을 나눠서 쓰는 거니까 이제 답은 4번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두면 이제 컴퓨터 그냥 역사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3회에 이제 4과목 운영체제 과목 풀이를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